이번에 박성민 비서관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은 이 인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부동산 폭등으로 잠도 못 구경하는, 그러니까 집도 못 구하는 벼락거지가 되었는데, 누구는 정치권에 기웃대다가 초고위 공무원으로 벼락 승진을 했다, 희망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살짜리 제1야당 대표가 탄생한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성민 비서관 그냥 어느 날 오신 분 아니죠. 이분 그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대변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총리님, 여당 유력 대권 주자들입니다. 사진 보시면 잘 아는 사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분들은 왜 이러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이제 조금 기성세대로서 젊은 세대하고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에 그 나름대로 답하는 방식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마음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믿어보고 싶습니다. 총리님의 취임사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은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기억에 납니다. 기억하시죠? 예, 네, 그 마음도 변함없으시고. 하여튼 능력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젊은이들한테 뭔가 하여튼 이 세상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가득한 이 어떤 불신이나 이 분노를 걷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박성민 비서관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문제에서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36살짜리 제1야당 대표가 탄생한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성민 비서관 그냥 어느 날 오신 분 아니죠. 이분 2018년에 당시 여당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는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요? 2020년인가 모르겠는데 당 최고위원을 지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훈련을 받은,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탄생으로 발생된 어떤 정치권의 어떤 큰 변화의 어떤 바람, 그걸 한번 읽어내기 위해서는 청년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대통령 주변에도 그런 청년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총리님의 바람과는 좀 다르게 청년들은 이 인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부동산 폭등으로 잠도 못 구경하는, 그러니까 집도 못 구하는 벼락거지가 되었는데, 누구는 정치권에 기웃대다가 초고위 공무원으로 벼락 승진을 했다, 희망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총리님 의지와는 반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분이 해야 될 역할 자체가 바로 그 세대들의 또 다양한 목소리를 이렇게 모으는 어떤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역할에 대해 비서관의 직위가 말하자면 고위공무원이어서 그렇지. 그리고 벌써 이 정부의 문제는 예. 소통을 잘 안 하는 거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2030 세대들의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우리 총리님 취임사 말씀처럼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있는 국정 운영이 되길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교육이나 문화를 포함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솔한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충원님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총리님, 제가 질문 드리기 앞서 노래 가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 하지만 다 괜찮아질 거야. 이 노래는 가수 마룬5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전 매니저를 추모하기 위해서 불렀던 메모리즈라는 곡입니다. 2주 전에 바로 오늘 안동의 한 고교생이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행평가 부정행위 시비에서 시작한 선생님과의 오해가 꽃다운 아이를 극단적 상황으로 내몬 거죠. 그 아이 수행평가 과제로 듣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얘야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어른이 선생님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기만 합니다. 저 역시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고인에 대한 명복과 유가족을 향한 위로를 전하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여야 하고 또 선생님은 학생 편이어야겠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안동 고교생 수행평가 사건을 보면 선생님은 학생 편이지도 않았고 학교는 안전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적평가 엄격하게 하겠다고 학생을 억울함뿐만이 아니라 비극적 선택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 입장과 교육부의 조치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안타깝게 떠난 학생과 또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현재 이 사안은 그 경북교육청에서 좀 담당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의 여러 학생들이나 또 교직원들의 심리적인 충격이나 이 학생을 애도하는 마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잘 그 심리 정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 사안에 대한 또 학교 내에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심리 지원은 이제 경북교육청의 위기지원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그런 사망 경위나 조치 사항에 대한 어떤 법적인 이제 절차들은 밟게 되겠지만 저희가 실시간적으로 그 경북교육청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켜봐 주시고 부디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는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을 계도하고 훌륭한 시민으로 양성해야 할 교원들이 스승으로서 본분과 책임을 잊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나온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 교원이 그저 지식을 전달하고 성적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라면 사교육 영역에서 경쟁하는 강사분들이 훨씬 더 잘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선의 교원들이 학생들의 인격 양성과 정서 함양을 도외시하고 성적 만능주의와 행정 편의주의에 빠지기만 한다면 공교육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공교육이 지금 현재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성적 만능주의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제 대입 중심의 경쟁 교육으로 인한 학교 현장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아이들이 저마다의 그 꿈이나 자기의 소질이나 이런 것들을 성적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교육 과정에서 기회를 얻고 체험하면서 자기의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족한 점들을 저희가 법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혁신하고자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앞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만 작년 1년 그리고 코로나 상황 1년 반 동안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노력했던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듣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사들이 스승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 집단화, 이익 집단화, 거기에 일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교조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저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오늘날 그 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전교조 꼽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7년 만에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했죠. 그리고 쏟아내는 요구들이 교원 정치 활동 합법화 등의 다양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믿기지를 않아요. 전교조가 교육을 올바로 세우겠다라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말과는 정반대로 정치 집단화, 이익 집단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인질로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고 교육을 자본화하려는 일부 전교조 수뇌부 교사들의 저희가 국가 백년대계까지 위협하는 소위 촛불 청구소까지 들이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여러 교원 단체들이 있고 전교조도 그 교원 단체 중에 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처음에 전교조를 만들면서 이제 참교육 운동을 해왔던 것에서 또 여러 이제 역사적 과정들이 있어왔죠. 위험한 발언 계속하십니다. 참교육도 한번 찾아보시면 오해할 만한 게 많죠. 제가 사례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휘문고 교사의 천안함 망언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최원일 한장님을 부하 수장법 취급한 교사의 망언이 학생을 통해서 알려졌죠. 부총리님, 이 민망한 글 굳이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학교에서 이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전교조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 사례를 지적사항이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은 우선 최원일 함장님과 천안함 생존 용사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공무원의 품위 유지 그 의무 자체도 지금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 그 의무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전교조는요. 여전히 교원의 정치활동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정치 편향적인 막말이 자행되고 있는데요. 만약 전교조의 정치활동 합법화 요구가 관철된다면 얼마나 더한 편향적인 사상 주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아찔합니다. 저는 전교조의 이런 요구가 교원의 정치 집단화, 이념 집단화를 막고 있는 최소한의 제동 장치마저 철거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합법화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교원의 정치활동 합법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고요. 지금 헌법이나 우리 법에 근거해서는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교원의 정치활동이 합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원이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들을 소개하고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인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의사를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상. 우리 학생들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전교조는 공교육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정치적, 이념적 이득뿐만이 아니라 금전적 이득까지. 의원님께서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 특혜 채용 사건은요.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 행정을 자신들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악용하는 내로남불로 보여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요. 전교조의 촛불 청구서를 갚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발의했습니다. 이미 30여 년 해직됐다가 복직된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 기간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1인당 8억 정도 총 1조 4천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자는 뜻입니다. 이미 2012년도에 대법원이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해서라도 인당 8억 원을 챙겨주려는 시도입니다. 이제는 전교조가 교육의 정치 집단화를 넘어서 이익 집단화까지 노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공교육이 정말 학생을 위하는 곳인지
아니면 전교조를 위한 수단이 돼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의원님, 대한민국 공교육은 전교조의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교원 단체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공교육을 지금 책임지는 사례에 것은 대한 말씀만 국가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부총리님의 견해이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의식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아주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소통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교조 교원 눈치 단체들하고도 보시느라 계속 그런 소통하고 거라면 있고요. 부총리님 학부모 미래의 교사들하고도 청년들을 계속 바라보시기 소통하고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념만을 쫓는 전문 성동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찾는 강성 노조원이 아닙니다.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노랫말을 얘기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정치 집단화, 이익 집단화 되고 있는 우리 공교육의 현실, 공부를 하려면 학원을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 우리 교육당국이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교조의 청구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빚진 마음으로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의 정치적인 문체부 장관님 이어서 입장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공교육은 정부가, 교육부가, 교육청과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전교조의 그런 문제를 공교육 일반의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 롤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롤드컵은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트렌디하십니다. 세상이 변하듯이 자녀 양육 환경도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좀 이렇게 여가 시간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나가 놀아라 했지만 요즘에는 집에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는 것에 익숙해졌고요. 그중 하나가 게임인 것 같습니다.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경제적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쿤진원에서 게임 산업 매출액을 봤더니 내년도에 2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 e스포츠 선수들을 배출하고 게임은 또 다른 한류, K-팝 스타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게임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뿐만 아니라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하면서 질병처럼 취급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문제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지 규제에 규제를 더해서 무조건 틀어막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게임 셧다운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법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중복 규제가 지금의 상황에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문체부의 게임 산업법은 전체를 허용한 가운데 선택적으로 부모와 당사자가 요구하면 그 부분을 이제 규제하는 거고, 청소년보호법은 특정 시간을 이제 셧다운하는 건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부처 간에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행 게임 셧다운제는 PC 게임을 이제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한 시간을 넘겨서 컴퓨터가 꺼진다고 해도 우리 스마트폰이라던가 온라인 게임 모바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심지어 게임이 셧다운되어도 OTT나 또 SNS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문제를 공론화를 하니까요. 어떤 분께서 멍청한 규제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적 셧다운제가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학부모가 요청을 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는데 왜 우리 이미 있는 이 법제도에 구비가 돼 있는데도 왜 그럴까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저는 오히려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이라던가 법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의원님 아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이런 요청과 이런 수요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수렴하다 보니
이런 중복되고 또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들과 또 게임 산업계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커를 비롯해서 이 스포츠 선수단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이 스포츠 강국이라는 우리의 위상과 또 사회적 인식 그리고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 제2의 BTS를 꿈꾸면서 춤과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청소년들과는 달리 제2의 페이커와 임요한을 꿈꾸면서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은 중독자로 낙인 찍혀야 되는 겁니까? 네, 비대면 그리고 우리 집안의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까지 왜 그 문제까지 꼭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겁니까? 네, 비대면 기간에 우리 게임 산업이 거꾸로 다른 산업은 많이 곤두박질 쳤는데 게임 산업만 유독 이렇게 독보적으로 상승한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걱정하는 마음만큼 또 역시 게임 업계도 만나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고 충분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부모의 자녀교육 자율화 확보하는 거 이번에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 역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노조원이 아닌 선생님이다. 둘째, 나와 아이의 일에 실효성도 없는 규제로 간섭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국회와 정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한창 배워야 할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세뇌시키려는 야욕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불필요하게 옥죄는 규제를 없애주는 것이,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과 그리고 국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부디 앞으로도 우리 국회가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선입견에 몰입되어서 매몰되어서 미래를 살아갈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과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